뉴스의 중심, 워싱턴 나우. 안녕하세요. 정인설의 워싱턴 나우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인프라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인프라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저는 이제 인플레딜이 됐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 3조 달러가 풀리거든요. 누가? 그동안은 돈은 페드가 풀었는데 이제는 백악관과 의회가 중심이 돼서 돈을 푼다는 거죠. 인플레가 정말 지금 중요한 시대에 돈을 푸니까 인플레를 더욱더 자극할 수가 있겠죠. 인프라딜은 여러 용어가 많이 쓰여서 좀 헷갈립니다. 크게 물적 인프라와 인적 인프라로 나뉘는데, 물적 인프라는 요즘엔 더 초당적 인프라 법안이라고 많이 불리죠. 바이파르티전 인프라스트럭처 빌이라고 해서 두 당의, 공화당과 민주당의 초당파들이 합의를 했고, 그래서 초당적 인프라 법안이라고 해서 둘 다 찬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백악관이 처음 발표할 때는 잡스 플랜이라고 했어요.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잡스 플랜을 했고, 전체 규모가 1.25조 달러입니다. 근데 어디서는 1.2조 달러라고 하고, 어디서는 1.3조 달러라고 하고, 어디서는 1조 달러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다 금액이 다른 게 아니라 어디서 반올림을 하냐, 몇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숫자가 조금씩 다르고요. 정확한 1.25조 달러고, 인적 인프라는 복지 예산이죠. 사회적 지출, 사회복지 예산이라고도 하고, 영어로 하면 소셜 스펜딩, 소셜 웰페어 빌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예산이 아니라 법안입니다. 미국은 다 법안으로 통과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제 백악관에서 발표할 때는 잡스 플랜에 대비되게 패밀리 플랜이라고 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미국 일자리와 가족이잖아요. 일자리를 위한 게 물적 인프라, 가족을 위한 게 인적 인프라, 그리고 빌드백 베러, 더 나은 사회를 재건하는 빌드백 베러라고도 하고, 전체 규모가 1.75조 달러입니다. 이것도 어느 자리에서 반올림하냐에 따라서 1.7조, 1.8조, 2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건 이 두 개 합해서 3조 달러다. 요거는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1.2조 초당적 인프라 법안은 이미 통과를 했죠. 원래 상원을 통과했었고요, 8월에. 그리고 이번에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228대 206으로 통과를 했다라는 거고요. 전체 하원 435석 중에 한 석이 공석이고, 민주당이 221석을 가지고 있어서 과반이 되려면 217석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4명만 더 반대를 했다라면 법안이 통과되기 힘들었어요. 근데 몇 명이 반대했다? 6명이 반대했습니다. 그러면 215석이 돼서 가반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공화당 의원 중에 13명이 찬성을 하면서 228석의 찬성을 얻어서 이 법안이 통과했습니다. 만약에 공화당이 다 반대했다면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던 거죠. 일종의 예상 외로 힘들게 통과를 했다라는 거고요. 그 1조 달러가 얼마나 정도 규모냐. 공이 12개고 우리 지금 환율 1200원을 곱하면 1200조 원이죠.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이 550조 정도 되니까 2배 이상, 뭐 이게 3조 달러라고 하면 6배, 7배 정도 규모의 돈이 한꺼번에 풀린다라는 거죠. 적지 않은 돈이라는 거죠. 1.2조 달러 어디다 쓰느냐? 도로, 다리, 전력망, 그리고 철도, 통신, 수도, 공항 이런 데 인프라를 건설하는 데 짓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자리 창출이 되고, 이거 많이 깔고 이러면 당연히 건설업 뭐 이런 데들 가 수혜해 주죠. 전체적으로 면적 비율로 보면 당연히 도로 이런 게 많습니다. 레일로드 이런 게 되게 많고, 이쪽은 약간 파워그리드 이런 쪽이 많다는 거고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거는 이 전기차가 또 수혜주다라고 하는데, 75억 불이 뭐 저탄소, 그리고 또 전기차 이런 인프라 깔고 거기에 보조금 주는 거에 쓰인다는 거죠. 그래서 전기차가 수혜주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왔고요. 이 인프라스트럭처 비를 초당적 인프라 법안을 통과시킨 다음에 어렵게 통과시킨 이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정말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펠로시가 이겼는데 남아있는 바이든의 아젠다, 그게 뭡니까? 사회적 지출안, 사회복지 예산안이 아직 남았다, 이 정도의 분위기였습니다. 되게 자축 분위기였죠. 이제 전체 사회복지 예산이 원래는 3.5조 달러 규모였습니다. 이렇게 뭐 대부분 그 가장 많은 게 에듀케이션, 헬스, 보건, 복지, 교육 이런 데 다 많이 치중돼 있었죠. 근데 규모가 너무 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딱 반을 잘랐습니다. 민주당 내 진보파, 중도파 의원들 간에 너무 의견 차이가, 견해 차이가 심하니까 딱 잘라서 1.75조로 잘랐어요. 뭐 거의 조금씩 반토막 한 건데, 여전히 차일드 케어 프리스쿨, 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 유치원 같은 데 갔는데, 이건 그동안 일정 소득 이상 사람들은 무조건 돈을 사립을 다녀야 됐거든요. 근데 그걸 무상교육으로 하겠다라는 거에 프리스쿨 이런 데 돈을 많이 쓰고, 그 외에 에너지, 하우징 이런 데 많이 쓰는 거죠. 1.75조고 밑에
천억 달러 규모의 이민 지원 예산이 있습니다. 이걸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에 제출할 때 슬그머니 끼워 넣었어요. 이민 지원, 이민을 받았으면 거기에 대한 지원을 정부가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민들을 왜 이렇게 지원을 할까요? 이민자들의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민주당 지지자들이잖아요. 그거에 대한 포석으로 천억을 딱 슬그머니 넣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1.85조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합니다. 이민 지원 예산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1.75조다, 1.85조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인프라스트럭처 비를 통과시킨 다음에 또 얘기했습니다. 일자리를 가져올 것이고 나머지 있는 그 사회복지 예산, 사회적 지출안은 사회 안전망을 강화시키고 불확실성을 줄일 거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약간의 좀 사회적 복지 예산, 사회 지출안에 상당히 어떤 우호적인 분위기였는데 딱 바뀌는 일이 있었죠. 뭐다? 미국의 10월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6.2%입니다. 다 들으셨겠지만 1990년 12월 이후 31년 만에 최대치입니다. 이렇게 물가가 살인적으로 올라가는데 3조 달러를 또 의회에서 백악관에서 푼다라고 하니까 분위기가 조금은 이전보다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바뀌는 거죠. 그동안 민주당과 백악관은 인플레가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 공급 병목, 공급망 때문에 일시적인 현상이다. 조금만 가면 이 인플레는 풀릴 거다. 노동시장에 노동 공급이 되지 않아서 코로나 이후로 사람들이 일을 하려 하지 않아서 노동시장이 공급되지 않아서 뭐 인프라가 멈추고 물류망이 잘 가동이 되지 않고 트럭 운전사들도 일을 안 하고 해서 이렇게 된다라고 계속 주장을 해왔는데 인플레이션이 6.2% 치솟으니까 상당히 부담스러워졌죠. 공화당은 그동안 계속해서 민주당 이들의 돈풀기, 유동성 과잉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는 그동안 계속 인플레이션을 무시했어요. 왜냐하면 본인들의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더욱더 자극한다는 걸 인정하기 싫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시적이라고 얘기해왔는데 그동안 이게 6.2%가 돼버리니까 상당히 부담스러워진 거죠. 실제로 무디스 같은 경우에는 3조 달러 규모가 다 인프라스트럭처 빌이 통과를 하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을 0.3%포인트 더 부과시킬 거다라는 거. 6.2에서 0.3% 하면 6.5%잖아요. 그 이후에 앞으로 11월, 12월, 1월, 2월, 3월 겨울에 난방비 많이 쓰니까 석유, 가스 많이 쓰는데 어떻게 됩니까? 물가 상승률이 확 올라가겠죠. 그러면 되게 부담스러워졌다는 거고 패드 목표가 2%입니다. 물론 CPI 기준이 아니라 개인 소비 지출, PCE 기준이고 근원 소비자 물가 기준이죠. 그거는 4%대인데 그것도 일단 그래도 2배 이상입니다. 그리고 내년 1분기까지 대부분의 IB들이 6%대 고물가가 계속 예상된다. 왜냐하면 겨울철이잖아요. 석유, 가스의 비중이 높은 유럽이든 미국이든 인플레이션이 상당할 거라는 거. 거기에 와중에 페드가 테이퍼링 한다라고 선언은 했지만 지금 1200억 달러씩 유동성, 국채와 주택저당증권을 사서 유동성을 공급 돈을 풀고 있는데 이걸 150억 달러씩 줄인다고 했어요. 11월은 1050억 달러가 되고 12월은 900억 달러가 되죠. 근데 그 이후에 내년 1월부터는 경제 상황에 따라서 150억 달러 줄일지 더 줄일지는 결정한다고 하는데 어찌됐든 내년 1분기까지 800억에서 1200억 달러가 매달 또 유동성이 돈이 풀립니다. 여기에 의회발, 백악관발 3조 달러 인프라딜이 된 거죠. 인플레이션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뒤늦게 바이든 대통령도 이제 아까 그동안 뭐라고 했어요? 소셜 인프라, 즉 사회적 복지를 확충하면 더 좋아질 거다. 빌드백 베러라고 했는데 이제 인플레이션이 더욱더 커져서 거기에 되게 부담스러워졌다는 거죠. 2조 달러 규모의 스펜딩 플랜은 상당히 도전적으로 됐다라는 거고 본인 스스로도 인플레이션을 막는 걸 최대 현안으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모든 게 오르니까 그 고통을 잘 알겠다라고 하면서 분위기가 좀 바뀐 거죠. 그 인플레이션이 있고 또 민주당 내 중도파 의원들을 대표하는 상원의원이죠. 조맨친 그리고 시네마 상원의원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있어서 사회적 복지, 사회적 지출안 통과가 되게 어렵죠.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이 상원에 2석밖에 안 되지만 50대 50이잖아요. 민주당 대 공화당이. 그래서 이 두 사람 중 한 사람만 반대해도 과반이 되지 않습니다. 하원 때 공화당이 찬성했잖아. 웰섬이 찬성했잖아. 하지만 상원에서는 똘똘 뭉쳐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게다가 사회적 지출안, 사회복지 예산안은 모두 다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공화당이. 그래서 이 와중에 또 민주당 중도파 의원들을 반대를 하면 통과가 더 어렵다라는 거고요. 특히나 이제 이 정현친 의원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상당히 얘기를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빌드백 베러가 아니라 빌드백 워스다라는 거고, 트랜지토리라고 페드가 계속 얘기하고 백악관 얘기하지만 트랜지토리가 아니고 일시적이지 않다라는 거고요. 더 이상 이제 미국인들이 고통스러워하는 부분에 대해서 무시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인플레이션에 그걸 좀 더 그 논리를 더 강화해서 이 사회적 복지, 사회적 지출안에 반대를 한다라는 거고요. 이 외에 또 다른 반대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이 사람의 지역구가 웨스트 버지니아거든요. 그리고 시네마는 애리조나입니다. 그 두 주가 어디냐? 이 전부 다 이 공화당 강세 아성입니다. 즉 스윙 스테이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구에 있는 유권자들의 생각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공화당 색채가 강한 지역의 유권자들의 생각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 지도부와 민주당 그 진보파와 항상 매번 이렇게 대립을 하는 거죠. 웨스트버지니아 보면 그동안 대선 때 전부 다 공화당을 찬성하고 그 비율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네, 5번, 6번 내리 지금 공화당이 승리한 곳이거든요. 근데 이곳에서 상원 의원을 하고 있으니까 맨친 의원 일반 민주당 의원들하고 상대가 되게 다른 거죠, 상황이. 그래서 물론 본인은 이런 그 공화당 아성 지역에서 지역구를 하고 있으니까 본인의 입김이 세고 발언권이 세지만 이런 점이 있다라는 거고요. 특히 하원, 상원 봐도 다 공화당입니다. 물론 본인만 여기 민주당, 이 맨친 의원이죠. 이쪽만 계속 민주당이고 나머지는 다 공화당이고, 하원 보세요. 한 개 빼고 전부 다 지금 공화당이라는 거고, 주지사도 지금은 또 공화당입니다. 애리조나도 볼까요? 계속 공화당이 강했습니다. 물론 가끔가다 민주당이 강했지만 이 바로 직전 대선 때는 그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약간 높아서 민주당 승리에 상당한 기여를 했었죠. 근데 하지만 지금 주지사도 민주당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공화당 색채라는 거고요. 상하원 보면 본인 시네마 의원만 빼고 계속 공화당이었습니다. 전체 50개 주 중에 2석씩, 인구와 관계없이 2석씩이잖아요, 상원은. 그리고 여기도 보면 하원도 약간 근소하게 공화당이 앞섰고, 주지사도 다 지금 공화당이 지금 3선 내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네마 의원도 이 고지곳대로 민주당의 그 좌파 어떤 느낌의 어떤 주장을 계속 할 수 없다라는 거고요. 내년 중간선거 있잖아요. 중간선거에서도 애리조나, 이 지금 황색이 대표적인 초접전 예상 지역인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뭐 엇비슷하게 있죠. 이런 상황에서 고지곳대로 민주당의 어떤 의원들이 그 인프라 딜에 대해서 찬성을 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중요해졌고, 모든 여론조사하면 가장 근심 걱정하는 게 이젠 코로나가 아니라 뭐다? 인플레이션이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거든요, 유권자들이. 그런 와중에 과연 이걸 고지고에 통과시킬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게 상당히 관심이고요. 계속해서 돈을 풀었던 곳이 페드입니다. 페드의 다음 차기 의장이 누가 될 것이냐가 상당히 관심사인데, 이것도 아마 빠르면 다음 주 중 결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플레 파이터의 수장이 누가 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지금 민주당 지도부의 생각은, 바이든 대통령도 얘기를 했죠. 다음 주에 하원에서 소셜 인프라 빌, 즉 그 사회적 지출안 예산, 사회적 지출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추수감사절, 땡스기빙 데이 바로 직전에 상원에서 통과시킨다는 게 목표거든요. 그 와중에 또 페드 의장도 교체를 합니다. 차기 의장이 파월 의장이 연임할지 아니면 레이엘 브레이너드 이사가 지금 새 의장이 될지는 그것과 다 맞물려 있습니다. 근데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갑자기 확 사람들의 어떤 시선과 이목을 끌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소셜 인프라 빌과 다음 차기 체어맨 의장은 누구로 할 것이냐가 상당히 중요한 결정이 될 것 같고요. 이 차기 의장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워싱턴 나우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워싱턴 나우였고요. 다음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기 페드 의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